새벽 4시 어둠 속에서 트럭 한 대가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75세 할머니는 무릎을 절뚝이면서도 20kg 고추 자루를 번쩍 들어올립니다. 오늘은 팔아야 해. 병원비가 40년간 같은 자리, 같은 시장. 서영자 씨에게 고추는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세 자녀를 대학까지 보낸 등록금이었고 남편의 병원비를 댄 생명줄이었으며 지금도 그녀를 살아있게 만드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붉은 고추 뒤에는 누구도 몰랐던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가 50년간 숨겨온 고추보다 더 매운 비밀이. 그 시절 어머니에게 쉬는 날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를 버티는 것, 그게 전부였죠. 1978년 충청남도 작은 시골 마을. 캄캄한 새벽, 온 동네가 잠들어 있을 시간. 단 한 집, 서영자 씨네 부엌에서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애들아, 조용히 자거라. 그녀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남편과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기 시작합니다. 보리밥에 된장, 김치 몇 쪽. 그게 전부였지만 그녀는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날 눌러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 뭔가 이상합니다. 부엌 한쪽 구석, 바구니 안에서 젖먹이 아기가 끙끙거리며 울기 시작합니다. 서영자 씨는 재빨리 아이를 안아 젖을 물립니다. 그리고 또 한 손으로는 도시락을 싸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손으로 밥을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아이를 안아본 적 있으신가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면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새벽 3시 30분. 서영자 씨는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생후 7개월 된 막내를 등에 업고 집을 나섭니다. 손에는 고추자루 2개, 목적지는 30km 떨어진 읍내 장터. 아줌마, 또 나가요. 새벽 버스 기사는 그녀를 보며 혀를 찹니다. 예, 오늘도 좀 팔아야 해서요. 버스 안.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눈을 붙이지 못합니다. 등에 아이가 깰까봐, 고추자루가 쏟아질까봐 그저 긴장한 채로 앉아만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남편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서영자 씨의 남편은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일보다 술이 더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장에서 팔아온 돈 좀. 뭐, 그것밖에 못 벌어와? 남편은 벌어온 돈을 빼앗아 술로 탕진했고 술이 취하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팔남매, 그 많은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 보내는 건 오직 서영자 씨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3곳의 장을 돌았습니다. 아침엔 읍내장, 점심엔 옆 동네 오일장, 저녁엔 야시장까지. 엄마,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조금만 더 팔고 올게. 그런데 말입니다. 장사라는 게 날씨에 따라 천지 차이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날이면 손님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그럼 고추는 팔리지 않고 그날 벌 돈도 없고 아이들 저녁도 없습니다. 엄마, 오늘은 밥 없어? 응, 내일. 내일은 엄마가 꼭 맛있는 거 해줄게. 그날 밤 서영자 씨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녀는 고추자루를 베개 삼아 장터 처마 밑에서 잠을 청합니다. 다음날 새벽 일찍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는 둘째 딸 경숙 씨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엄마는 단 한 번도 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무표정하게 일만 하셨어요.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어린 경숙은 엄마의 등에 업힌 채로 장터를 돌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이 동네를 벗어날 거야. 나는 절대 엄마처럼 고생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자 씨가 40대가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간경화 말기. 의사는 말했습니다. 길어야 1년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간호하며 여전히 장을 나갔습니다. 아침엔 병원, 오후엔 장터, 밤엔 다시 병원. 여보, 미안해. 남편은 임종 직전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못 살았지. 서영자 씨는 그제야 생애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울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팔남매는 이제 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숙 씨, 그 다짐했던 둘째 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고단한 삶에서 벗어나겠다던 그녀.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엄마가 걸었던 바로 그 길로 밀어넣습니다. 그것도 훨씬 더 가혹한 방식으로. 어머니의 등은 넓었습니다. 하지만 그 등 위에 업힌 것은 아이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난, 고독, 그리고 희망까지도 함께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듯 떠난 도시. 하지만 그곳엔 또 다른 외로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85년 봄, 20살 경숙 씨는 단돈 5만 원을 손에 쥐고 서울행 완행열차에 올랐습니다. 엄마, 나 서울 가서 돈 많이 벌어올게. 그래, 조심해라. 서영자 씨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돈을 벌러 가는 게 아니라 이 삶을 벗어나려 가는 것임을. 여러분은 혹시 도망과 출발의 차이를 아시나요? 출발은 무언가를 향해 가는 것이지만
도망은 무언가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경숙 씨의 여행은 출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도망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경숙 씨. 처음 본 대도시의 풍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와, 진짜 크다. 높은 빌딩, 화려한 네온사인,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었고 모든 것이 부러웠습니다. 여기선 나도 다르게 살 수 있을 거야. 엄마처럼 고추 팔며 살지 않아도 될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경숙 씨가 구한 첫 직장은 청량리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하고 월급 12만 원. 그나마도 월세 3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언니, 오늘도 야근이야? 응, 손님이 많아서. 함께 일하던 선배 언니는 친절했지만 그 친절이 오히려 경숙 씨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니에게는 퇴근 후 함께 밥 먹을 남자친구가 있었고, 주말이면 놀러갈 친구들이 있었고, 명절이면 돌아갈 따뜻한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경숙 씨에게는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퇴근 후 좁은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형광등이 깜빡이는 계단을 올라가며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뭐하고 계실까? 고향에선 여전히 어머니가 새벽마다 장터에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경숙 씨는 전화 한 통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으니까요. 아직 다른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니까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3평짜리 작은 방. 낡은 이불, 삐걱거리는 선풍기.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남의 집 불빛들. 똑같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여기서도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건 똑같았습니다. 장소만 바뀌었을 뿐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1987년 가을, 어느 날 새벽 3시. 경숙 씨의 고시원 복도에 설치된 공중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경숙아, 나 오빠야. 오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경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수화기를 든 채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슬플 때는 울지 못한다는 거 아시나요?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얼어붙어서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날 경숙 씨가 그랬습니다. 경숙 씨는 급히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집 앞마당에는 흰 천이 걸려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경숙이 왔구나. 어머니는 안에 계시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영정 사진 앞에 어머니 서영자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머니는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왔냐? 고생했다. 서영자 씨는 담담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경숙 씨는 그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왜 울지 않는 걸까?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났는데 왜 이렇게 무덤덤한 걸까?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사무제를 마친 다음 날 아침, 경숙 씨는 일찍 일어나 어머니 방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 마당으로 나가보니 서영자 씨는 이미 고추 자루를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도 살아야지. 어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장에 안 나가면 오늘 먹을 게 없어. 너희들은 배가 안 고프냐? 그 순간 경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슬픔은 사치였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눈물을 흘릴 시간은 없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그저 살아있어야 했다는 것을. 엄마, 왜? 나 서울 들어가. 경숙 씨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기차 안에서 경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언제까지 저렇게 살아야 할까? 나는 정말 엄마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불과 3년 후 자신이 엄마보다 더 가혹한 운명과 마주하게 될 것을. 서울에서 만난 한 남자. 그는 경숙 씨에게 달콤한 말들을 속삭였습니다. 너는 특별해. 너랑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 남자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리고 경숙 씨는 어머니가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걷게 됩니다.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 빛 아래 드리운 그림자는 더 깊었습니다. 경숙 씨는 몰랐습니다. 가장 큰 어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온다는 것을. 세상 끝이라 생각했지만 어머니 품 안에는 언제나 시작이 있었습니다. 1990년 여름, 경숙 씨는 다시 고향 버스 정류장에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살, 5살, 7살, 새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할머니 집이야? 응. 경숙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건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경숙 씨는 서울에서 실패했습니다. 만났던 남자는 가정에 있는 유부남이었고 그녀에게 새 아이만 남겨준 채 사라졌습니다. 너는 특별해라던 그 말은 거짓이었고 함께 행복하자던 약속도 거짓이었습니다. 엄마,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자 고추를 말리던 서영자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고추 바구니를 내려놓고 천천히 딸에게 다가왔습니다. 왔냐? 응.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돌아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이들의 아버지는 어디 있는지 그저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할머니가 밥 해줄게. 그 순간 경숙 씨는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잘못했어. 그래, 이제 됐다. 울지 마라. 어머니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다. 잊지 마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경숙 씨는 새 아이를 키워야 했고 어머니의 고추 장사만으로는 5식구가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엄마, 나도 뭐 좀 해야겠어. 내가 뭘 할 건데? 일자리를 찾아봐야지. 경숙 씨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공장, 농장. 하지만 새 아이를 키우는 30대 여자를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자주 빠지실 것 같은데요. 미안하지만 우린 젊은 사람이 필요해요. 10곳을 넘게 찾아다닌 끝에 경숙 씨는 마을 방앗간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방앗간, 곡식을 빻고 떡을 찍고 고추를 가루로 만드는 곳. 경숙아, 조심해라. 이 기계는 위험해. 방앗간 주인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경숙 씨는 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겁을 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면 5만 원, 한 달이면 150만 원. 그걸로 아이들 학비를 내고 쌀을 사고 옷을 사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자 씨는 그 일이 불안했습니다. 경수가 방앗간 일 그만두고 엄마 장사 도와라. 엄마, 장사는 돈이 안 돼. 나는 확실하게 버는 게 좋아. 그래도 그 기계는 무섭다. 딸아, 제발 하지 마라. 하지만 경숙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은 깊어만 갔습니다. 밤마다 서영자 씨는 잠을 설쳤습니다. 딸의 얼굴이 자꾸 눈에 밟혔고 방앗간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고추 빻는 기계요? 얼마인데요? 350만 원입니다. 그건 서영자 씨가 1년 동안 고추를 팔아모은 돈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경수가 이거. 엄마, 이게 뭐야? 고추 빻는 기계다. 내가 쓰려무나? 경숙 씨는 울었습니다. 엄마, 이거 얼마야? 비싼 거잖아. 그런 건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해. 어머니는 방앗간보다 안전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엄마, 잘 쓰거라. 그리고 조심해라. 경숙 씨는 집 마당에 작은 작업장을 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추를 가져오면 곱게 갈아주는 일. 하루에 10kg씩 한 달이면 제법 쏠쏠한 돈이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경숙 씨. 천만에요. 또 오세요. 경숙 씨는 처음으로 웃으며 일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가 집에 있으니 좋아했고 어머니도 딸이 안전하게 일하는 모습에 안심했습니다. 경수가, 오늘 장사 잘 됐냐? 응, 엄마. 오늘 15kg 빻았어. 그래, 잘했다. 우리 딸 장하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1992년 가을. 어느 평범한 오후. 경숙 씨는 고추를 기계에 넣다가 순간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손가락이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통증이 뇌를 관통했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엄마, 경숙 씨의 비명을 듣고 집안에 있던 서영자 씨가 뛰어나왔습니다. 경수가. 어머니가 본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딸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가 으스러져 있었고 마당 바닥은 피로 범벅이었습니다. 엄마, 아파. 너무 아파. 괜찮아, 괜찮아. 병원 가자. 서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감싸며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차 좀 불러주세요. 응급실. 보호자분, 죄송하지만 손가락 2개는 절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심하게 파손되어서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서영자 씨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그녀는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내가 그 기계를 사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선의로 인한 상처입니다. 어머니는 딸을 지키려고 기계를 사줬습니다. 하지만 그 기계가 딸의 손가락을 빼앗아갔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경숙 씨는 붕대로 감긴 오른손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응,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서영자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같이 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손가락 2개를 잃은 경숙 씨, 새 아이를 키워야 하는 경숙 씨. 이제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어머니 서영자 씨는 이 죄책감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엄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럼 넌 내 딸이잖니. 사랑은 때로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그 상처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눈물로 얼룩진 세월, 그 세월을 다시 일으킨 건 사랑이었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보호자분? 네, 저요. 서영자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밤새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던 그녀의 다리는 이미 감각이 없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봉합이 성공적이었어요. 그럼 손가락은 2개는 절단됐지만 나머지는 살렸습니다. 재활 잘하시면 일상생활은 가능할 겁니다. 그 순간 서영자 씨의 무릎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의사의 손을 붙잡고 마치 기도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다행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슬플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손가락 2개를 잃었는데 그게 다행이라고 말해야 하는 현실. 경숙 씨가 깨어났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자 천장에 하얀 형광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깼냐? 어머니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경숙 씨는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얀 붕대로 꽁꽁 감긴 손, 검지와 중지가 있어야 할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없네. 담담한 목소리. 경숙아, 괜찮아 엄마. 살았잖아.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손가락도 없는데 누가 날 쓸까? 애들은 어떻게 키워? 서영자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살 수 있어. 내가 날 키운 것처럼 나도 너를 키울 수 있어. 엄마, 우린 해낼 수 있어. 지금까지 그래왔잖니. 일주일 후 경숙 씨는 퇴원했습니다. 엄마 왔다. 새 아이들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손 안 아파? 응, 이제 괜찮아. 경숙 씨는 아이들을 껴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걱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난 정말 뭘 할 수 있을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숙아, 천천히 해. 무리하지 마. 괜찮아 엄마.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경숙 씨는 다시 고추 빠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왼손으로 서툴게, 느리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내가 이걸 계속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내가 하고 싶다면. 여러분 아시나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못해도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엄마, 나 방앗간 다시 갈까봐. 뭐? 서영자 씨는 깜짝 놀라 딸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손이 다 안 나았는데. 그래도 일은 해야지. 고추 빠는 것만으론 돈이 안 돼. 경숙아, 엄마 괜찮아. 이번엔 조심할게. 그리고 나 왼손도 잘 쓸 수 있어. 경숙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영자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그 단단한 눈빛을 보니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얘가 정말 내 딸이구나. 경숙 씨는 다시 방앗간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숙 씨, 진짜 괜찮아요? 네, 아저씨. 걱정 마세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녀는 기계를 대할 때마다 2번, 3번 확인했습니다. 손을 넣을 때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매일 방앗간을 찾아와 멀리서 딸을 지켜봤습니다. 엄마, 왜 매일 와? 걱정돼? 아니, 그냥 지나가는 길이야. 하지만 경숙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자책하고 있는지. 엄마, 내 잘못이야. 엄마 잘못 아니야. 그래, 알아. 하지만 서영자 씨의 눈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5년, 서영자 씨는 이제 75세가 되었습니다. 새벽 4시, 여전히 그녀는 트럭에 고추 자루를 싣습니다. 무릎은 아프지만 손은 떨리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쉬시지 그래요? 일을 해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장터 단골 손님들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데 괜찮아요. 나는 이게 좋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2014년 겨울, 서영자 씨는 갑상샘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수술 받으셔야 해요.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요? 약 8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800만 원. 그녀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새벽 장사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녀는 딸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 버텼을까요? 엄마,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나이 들어서 그래. 걱정 마. 경숙 씨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숨겼습니다. 딸이 또 걱정할까봐, 딸이 또 죄책감 느낄까봐. 서영자 씨는 혼자 병원을 다니며 혼자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가족분께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딸애가 고생이 많았어요. 이제 제발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참 대단하세요. 뭐가요? 그냥 엄마니까요.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5년 봄, 경숙 씨는 우연히 어머니의 가방에서 진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갑상샘암 3기. 엄마, 경숙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 왜? 미안하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엄마가 아프면 나한테 말해야지. 엄마, 왜 말 안 했어? 왜? 경숙 씨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나 때문이지. 내 손가락 때문에 엄마가 죄책감 느껴서 그런 거지. 아니야, 맞잖아. 엄마가 혼자 돈 벌려고, 혼자 감당하려고 그런 거잖아. 서영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 맞아.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한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내가 나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게 싫었어. 그래서 혼자 하려고 했어. 엄마, 미안하다 딸아. 엄마가 약해서. 2025년 현재, 서영자 씨는 여전히 장터에 나갑니다. 80세가 된 지금도, 암 수술을 받은 지금도.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아직 할만해요. 그녀의 손은 주름투성이지만 고추를 다루는 솜씨는 여전히 능숙합니다. 그 옆에는 경숙 씨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손가락 없는 손으로 고추를 담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어머니 딸이세요? 네, 두 분 똑같네요. 손놀림이. 경숙 씨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왜? 고마워. 뭐가? 날 낳아줘서, 날 키워줘서, 나랑 함께 살아줘서. 서영자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어깨를 토닥일 뿐. 하지만 그 손길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추는 붉습니다. 세월도 붉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사랑도 붉습니다. 75세 서영자 씨와 55세 경숙 씨, 어머니와 딸은 오늘도 장터에 나갑니다. 손가락이 없어도, 암이 있어도, 나이가 들어도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장터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삶이 있는 곳이고 희망이 있는 곳이고 서로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붉은 건 고추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붉은 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장면이 있습니다. 2024년 추석, 서영자 씨의 집 마당에는 팔남매가 모두 모였습니다. 50대, 60대가 된 자식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손주들까지, 할머니, 증조할머니, 총 32명의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화면에는 흑백 가족 사진들이 천천히 겹쳐집니다. 1970년대 젊은 서영자 씨가 아기를 업고 장터에 서 있는 사진, 1980년대 팔남매가 초등학교 앞에서 찍은 졸업사진, 1990년대 경숙 씨가 새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 2000년대 첫 손주를 안고 웃고 있는 서영자 씨, 그리고 현재 2024년 32명의 가족이 함께 찍은 컬러 사진. 그 사진 속 서영자 씨의 얼굴을 보세요.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단단합니다. 엄마, 이건 내가 차릴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엄마, 앉아 계세요. 오늘은 우리가 할게요. 팔남매는 어머니를 상석에 앉히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차렸습니다. 전, 나물, 고기, 과일, 그리고 가운데에는 고추장 한 그릇. 엄마가 담근 고추장이 최고야. 맞아, 이 맛을 어디서 못 먹어. 아이들은 웃으며 고추장을 떠먹었습니다. 그때 막내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제 그 고추자루 좀 내려놓으세요. 다른 형제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엄마 나이가 어느새 80인데 언제까지 장에 나가실 거예요? 엄마, 우리가 다 컸잖아요. 이제 엄마 좀 쉬세요. 서영자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식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봤습니다. 큰아들, 둘째 딸, 셋째 아들, 8명 모두 이제 백발이 섞인 중년이 되었습니다. 너희들 다 컸구나. 어머니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장에 나가는 건 돈 때문이 아니야. 그냥 습관이야.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게 엄마한테는 삶이었어. 일하지 않으면 엄마는 뭘 해야 할지 몰라.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둘째 딸 경숙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의 손. 경숙 씨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칠고 굳은 살 가득한 그 손. 이 손이 저를 키웠어요. 이 손이 제 인생을 지켜줬어요. 이 손이 저희 팔남매 모두를 살렸어요. 경숙 씨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엄마, 손가락 잃은 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조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 죄책감 내려놓으세요. 경숙아, 엄마 사랑합니다. 엄마의 세월을 사랑합니다. 엄마의 손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서영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0평생 살면서 딸 앞에서 우는 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팔남매는 모두 일어나 어머니를 중심으로 둥그렇게 모여 앉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32명의 가족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눈물 속에 사랑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곁에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묵묵히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 말없이 희생하는 사람, 아픔을 혼자 삼키는 사람. 그 사람은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곁에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 말한 게 언제인가요? 마지막으로 고맙다 말한 게 언제인가요? 서영자 씨는 오늘도 장터에 나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딸 경숙 씨가 함께하고 손자, 손녀들도 주말이면 함께합니다.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3,000원이야. 비싸다. 2,000원. 하, 그래. 2,000원 줘라. 어머니와 딸은 웃으며 고추를 팝니다. 그 웃음소리는 장터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고추는 붉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붉은 것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세월은 흐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은
어머니의 희생입니다. 손은 늙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따뜻한 것은 어머니의 손길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세월입니다. 사랑은 어머니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부디 오늘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이 있어 내가 살아갑니다. 당신의 세월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을 더 많이 발굴하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자주 여러분께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는 소중합니다. 이 영상을 모든 어머니들께 바칩니다. 할머니, 고추 1kg만 주세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 서영자 씨는 고추를 담으며 웃습니다. 그 옆에서 경숙 씨도 함께 웃습니다. 엄마, 오늘 장사 잘 되네. 그러게, 오늘은 복 받는 날인가 봐. 그리고 경숙 씨가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 응, 오늘도 행복해. 서영자 씨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합니다. 나도. 행복은 특별한 날에 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함께하는 오늘에 있습니다.